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 강연입니다. 앞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1주제 강연에서는 한국사를 우리가 한번 전체적 거시사회에서 한번 시민사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들어가봤고요. 두 번째 주제 강연에서는 서양사, 특히 유럽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세계를 유럽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번 저희들이 들어가봤습니다. 앞에 두 개 주제는 역사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잘 서술할 수 있을까를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봤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강연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그 사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과정을 세 번째 주제 강연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제목이 철학적 역사의식과 세계사적 평화 이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앞에 두 개 주제의 차원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인류가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보고 혹은 새롭게 한번 만들어가보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우리 목욕철학원 원장님이신 백성길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워낙 친근하게 다 아시기 때문에 소개를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원장님을 학교에서 뵙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도구학을 전공하셨고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양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철학부에서 수학하셨고 독일 튜링겐 대학교 철학부에서 주정부 장학금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신 후에는 계명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철학과에서 24년 6개월을 재직하셨고요. 인문과학대 학장, 대학원장, 부총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대한철학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요. 계명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자 계명 목욕철학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 역서들로는 역사와 역사성, 이 책은 박사 논문인데 제가 어쨌든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해서 꼭 출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책입니다. 연정법적 비판이론, 호스피스 철학, 플레스 내 철학적 인간학, 세계사적 역사인식과 칸트의 연구평화론 등 다수가 있으며 특히 호스피스 철학은 한국가맹물류위원회 추천도서로 세계사적 역사인식과 칸트의 연구평화론은 2008년도 문화관광부 추천도서로 각각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백성균 목욕철학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받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저 강연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반은 농담, 반은 좀 진지한 그런 것으로서 이 자는 무자라고 합니다. 무자인데 무당 무자라고 하네요. 또 무당, 왜 무당 무자인가 하면은 위에 선 하나는 하늘을 말하고 아래 선 하나는 땅을 말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 둘이니까 복수입니다. 그래서 무당 무자. 요와 같은 요거는 실제 사전에 있는 말이고요. 사전에 없는 글로서는 이런 자가 있다, 만들기 있다 합니다.
우리 인문대 학장님한테 한번 말씀 물어봤습니다만 이자를 아시는 분은 드물지십니다. 혹시 이제 어느 기회에 한번 들으시고 저거는 무슨 글자다 이렇게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이자는 혹시 뻔할 뻔자라고 그러는데 사전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왜 이 두 자를, 물론 여기에 계집녀 혹은 아들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왜 이 한자를 선택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내 역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이런 논리적인 구조 위에 아래 있는 사람들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논리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식 논리, 변형 논리, 기타 등등 해서 아주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틀이지요. 두 번째, 요런 틀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는 하늘, 땅, 이음, 사람들 이렇게 아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고 논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형이상학 상상입니다. 이 글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한 무당무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무당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연상해 보면 됩니다. 가운이 기울거나 혹은 어떤 신병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무당한테 가서 붓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 그 무당은 몸짓으로 하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에게 땅의 뜻을 하늘에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무당무자에서 넘길 것이 아니라 그 논리적인 구조와 인식론적 구조, 그 다음에 어떤 상상력, 좋게 표현해서 형이 상학이라고 살아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에 나무가 두 개 있으니까 숲풀이지요. 그래서 숲풀임이라고 합니다. 그 숲 속에 청춘 남녀가 함께 있다 하면 뻔할 뻔자죠. 뻔할 뻔자라 하고 여러분이 웃으시는 그 웃음은 상상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혹시 좋게 말해서 형이 상하게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한테 문제로 하고서 오늘 말씀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삶 빼놓고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모두가 살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철학의 실본이 된다.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지면 초등학교 혹은 중등, 고등, 대학까지 학교를 보냅니다. 배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이 인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고 그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과 암을 근거 지우는 것, 바탕 지우시는 것은 무엇이겠냐? 내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먼저 있어야 살아가는 거고 또 알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그 바탕은 있음을 한자로는 존재 혹은 하나 글자로서는 유라고 말합니다. 유. 철학에서는 때로는 유라고 했지만 요 근래에는 존재로 돼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있음이란 삶과 삶의 근거가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대체적으로 여기 오늘 그 주제가 아주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무리하게 과장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번째 발표인 이만열 교수님의 그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은 오늘 그 발표와 일치되고, 조금 전에 이제 발표하신 강철구 교수님은 저와 많은 부분이 일치되지만 사실에 관한 부분이 강 교수님의 내용이었다면 거기에서 떠나서 의미적인 부분을 제가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크게 말하면 서양에서는 있음, 즉 존재가 바탕입니다. 존재에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양에서는 없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무라는 것이 더 우리한테 와닿게 됩니다. 서양 사람은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나 집에 들어올 때나 아내를 만나면 I love you 하고 안아주고 키스합니다. 그게 있음이죠. 그런데 동양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고 정반대. 아침에 갈 때도 그냥 남 몰래 시어머니 보지 않는 가운데서 눈 깜짝하면서 잘 갔다 오세요 라는 표현을 합니다. 갔다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동양의 요 없음이 뭐가 없음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이 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이 여기에 서론격이 되겠는데요. 결론은 하나 여기로 돌아갈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있음을, 존재를 등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동양에서는 등물이 아니다. 덕인 혹은 좀 더 내면적인 것으로서는 덕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역사는 삶의 현재입니다. 역사란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온 이 현재입니다. 인류가 살아온 흔적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 역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역사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사학에서는 장구한 시간이 이어졌기 때문에 시대별로 나누어서 아주 큰 틀에서 보면은 선사시대, 그 다음에 역사가 시작한 시대를 역사시대, 그 다음에 이 세계 전체를 하나로 묶는 역사를 세계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이런 선사, 역사, 세계사 시대를 다 떠난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논리, 인식, 형이상학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정보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현대의 탈역사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 시대는 탈역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초점은 역사 시대를 근거로 해서 이 세계사 시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요인들은 무엇이 있겠느냐? 크게 보면은 사람 없이는 역사가 이룰 수 없겠죠. 그 다음에는 자연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회, 이 사회 속에는 문화라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회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한 이 두 가지를 한데 묶었습니다. 요 자연 환경을 요즘은 생태적 자연관,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인간이 역사를 다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근래에 와서는 요 인간은 자연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의 근거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생태학적인 그런 관심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렇지만 이 계명대학도 에코 캠퍼스, 어저께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굉장히 호감이 갔습니다. 에코 캠퍼스, 그러니까 자연 생태 캠퍼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그럼 역사 철학이라는 연구하면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것에 대한 의미가 뭐냐라고 묻는 것이 철학입니다. 의미를 묻는, 사실을 묻는 것이 역사학이라고 하면 철학은 그 의미가 뭐냐고 묻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흔히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온 것이 눈물이 뭐냐고 했을 때 자연과학적 분석해 보면 눈물이란 98%가 물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2%는 마그네슘, 인, 기타 등등입니다. 그래서 98%가 물이기 때문에 눈물은 물이야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눈물을 그냥 눈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인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을 보고 감동 혹은 마음 아파하지 않는 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철학은 의미를 묻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요 역사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역사학이라고 하면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919년에 태어난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과거 훨씬 지난 그런 과거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의식 속에는 3.1 정신이라는 말로 혹은 의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 3.1 정신이라 하면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혹은 외국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950년 6월 25일 하면은 6.25 공난, 사변 입장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북에서는 1950년 6월 25일을 우리처럼 6.25 사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조선 해방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북도 아니고 이남도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세계적인 관점에서 1950년 6월 25일 봤을 때 이거는 코리안 워, 한국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두고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혹은 제3의 입장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단순한 요 역사적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대할 때 사실로서만 접근하지 않고 그 사실을 통해서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넘겨. 그렇다면 역사 인식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역사를 보는 눈은 여러 사건들 중에서 공통점이 무엇이고 또 거기에 대한 특수성이 뭐냐 하는 것을 바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법칙이 있느냐? 법칙이 있느냐? 이거는 논란의 문제입니다. 역사는 필연 혹은 우연이다, 혹은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혹은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어느 것이 맞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입장에 따라 다 틀립니다. 만약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럼 당신 입장이 여러 가지 중에서 입장이 뭐냐 하면 저는 관계론적 입장에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의미와 역사의 철학. 그런데 역사에는 그러면은 지금 한국사 우리는 좀 전에 시작해서 처음부터 방금 신화에서부터 현대사까지 보고 있지만 인류 전체의 역사에는 기원이 있고 또 역사가 흐르는 그 목표가 있는 어디로 가는 목표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100년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원도 목표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모델을 두 개로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강철국 교수님이 지금까지 강의해 주신 그것 중에서 이제 서양사 중에서 한 모델로서 두 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첫째 모델은 요 역사적인 사건의 객관적 법칙,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반드시 어떤 법칙이 있다. 그렇다면 그런 법칙을 자연과학적 모델에다가 설정한 사회주의적 역사 해석입니다. 전형적인 것으로서는 요 막스죠. 이만열 교수님이 아까 부분적으로 고대, 중세, 근세에서 노예제도, 봉건제도, 그 다음에 사회주의, 자본주의 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입장이지만 하나는 자연과학적인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요 사회실정적인 모델입니다. 사회실정적인 모델은 요 모델을 설정한 실증주의적 역사 해석은 꼼수를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적인 시대에서 현이사학적인 시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유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실정론까지 오는 경우입니다. 막스를 통해서 막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유한다는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한테는 칼이 필요하고 농군한테는 지게가 필요하다면 농군에게는 지게를 주고 의사에게는 칼을 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소유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자연과학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역사 모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모델은 역사적 사건의 해석학적 이런 원리를 정신과학적 모델에다가 설정한 이런 경우를 딜타일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정신과학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해석학적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저자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더 잘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저자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정신과학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선상이지만 요 실존 철학, 그러니까 철학적 역사 기식을 실존 철학적 모델에다가 설정한 역사서는 역사 해석입니다. 이것은 대표로서는 저는 야스퍼스를 뽑았습니다. 위에 이필타이라는 사람도 사람을 중요시했지만 사람의 정신을 과학과 정신과학을 정신과학에다 초점을 맞추었다면은 이 야스퍼스는 인간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인간의 실존에다가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이런 두 모델 중에서 후자의 모델입니다. 이런 후자의 모델에서 인류의 역사와 세계사 시대를 한번 전체를 한번 일을 한다면 선사시대라는 것은 역사시대 이전을 말하죠. 선사시대에서는 장구한 역사 이전의 역사시대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긴 세월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든 그러나 인간이 생존했고 인종과 언어가 형성된 시기를 통틀어서 이제 선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것은 예입니다만 오늘날과 같은 인간의 DNA를 가진 시기는 약 한 400만 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400만 년 동안 이 세상에 왔다가 죽은 사람은 이 8억 80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비기독교의 구원 문제에서 한 다른 방향에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수를 모르고 죽은 영혼들은 구원을 받겠느냐? 구원을 못 받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다면 기독교가 생긴 이것은 기껏 2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400만 년 그 전에 있었던 800억 명의 영혼은 구원을 받겠느냐 받지 못하겠느냐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라는 것은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기독 예수를 모르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영혼 구제를 받는다. 한국에서는 변성환이라는 한신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교수님은 이런 칼라노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 치례를 맡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이런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시대에서는 BC 4000년경 이집트 문화가 아주 발달된 테비스 유클리데스 강이라는 그런 있죠. 그 다음에 BC 3000년경 인도 문화권, 그 다음에 BC 2000년경 중국 문화권입니다. 또 다음 그런데 요 중국과 인도 문화권 그러니까 BC 3000년, BC 2000년 경에 역사시대가 이루어지고 그 역사시대에 이어져서 그 다음에 이것은 야스퍼스의 표현입니다만 차축시대와 과학시대 그러니까 차축은 그 자전거 바퀴에 살리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축이 있죠. 그것을 차축, 그 자동차의 한 중심에 있는 것을 축이라고 한다면 그 차축시대. 차축시대에서는 여기 BC라고 해놨습니다만 BC 800년경에서 BC 200년 사이 요약해서 BC 약 500년 전후 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인간 정신의 기반이 이렇게 마련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차축시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호응자와 메이자, 노자, 상자 이런 분들이 그 당시 활동하셨어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우파니샤트와 부다가 살아 생존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란에서는 조라스타가,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엘리야로부터 이사야까지 예언자들이 아주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호모 파르메데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BC 500년 전후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과학시대, 우리 다른 교수님은 발표하신 그 내용이 유럽 중심입니다. 유럽 중심은 AD 1500년에서 1800년. 이것은 정신이에요. 인간의 정신이 아니고 물질 문명. 이 물질 문명은 수학적 논리에 근거해서 수학, 과학, 기술, 오늘날 디지털까지 발전시켜봤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사다리 논리입니다. 수학에 근거하고 과학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기술에 응용하고 그 다음에 현대 최첨단의 과학을 이제 디지털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을 정복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은 자연과학을 정복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몇 년 전에 신일이 총장님이 철로 역정해서 이런 세계사 전반을 한번 정리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힘들어서 쓰신 논문이 이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티메오 에르고 숨. 티메오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대에 천둥 번개치고 이 기후변화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나는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가 티메오 에르고 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빙포 에르고 숨. 나는 정복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세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리아 같은 사람들,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나섰던 거죠. 이렇게 정복하니까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다 아무리 그래도 나를 지배하는 어떤 다른 존재, 즉 하나님 힘이 있을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래도 에르고숨 해서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시대가 끝나서 17세기, 18세기가 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것을 데카르트라는 양반이 정의해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과학기술 이것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다시 미국과 소련, 물론 지금 현재는 소련이 없습니다만 요 미국과 소련은 정신 문화사적으로 보면 기한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문화사적으로 보면 무게중심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과학시대하고 차축시대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BC 500년 경에 있었던 일과 이제 기원후 AD 15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딱 비교해보면 차축시대에서 중요했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인데 사람의 정신이었습니다. 요 과학기술 시대에서는 요거는 물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적 사회죠. 그래서 여기 차축시대에서는 보편적 인간 사유로서 인류 정신문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여기 과학시대에서는 세계사가 물질 문명에다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문화인가 물질 문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정신적으로 차축시대로부터 우리는 전혀
극복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자맹자 그 사상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년 이후에 나아진 것이, 정신적으로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 기술 시대에서 보면 기술이 사람을 타인으로 살다. 그래서 여기에 이 차축 시대에서는 이 물을 응시했다면, 이 과학 기술 시대에서는 이 무가 아니고 유 혹은 존재를, 이 기술 문제는, 이 기술 과학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뭐냐고 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차축 시대의 정신은 내가 누구냐고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차축 시대의 그 사유가 우리에게, 특히 이런 것은 이 동양 세계에서 일어났다면, 즉 중국과 인도에서 일어났다면, 이 과학 기술 시대는 서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앞에 조금 전에 메모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사시대, 역사시대, 세계사시대 이후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탈역사의 정보시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진리란 그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진리의 본질이 뭐냐? 질이 중요했는데, 이 디지털 정보 사회에서는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보시면서 화소 혹은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화소가 적은 것은 희미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싫어요. 그러니까 화소가 높으면, 화소라는 것은 점입니다. 점이라는 것은 XY 선상에 있어서 위치뿐입니다. 여기는 길이도 넓이도 부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아무리 모아야 직선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점, 각자 하나하나의 점이 모아져서 하나의 그림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화소가 많을수록 그림이 똑똑하게, 텔레비가 똑똑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이 정보 시대에서는 이 화소가 많은 것이 진리다. 이런 거죠. 오늘 주제는 여기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차축 시대의 정신사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 거기에 대해서 서양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중국 문명이나 인도 문명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어떤 안목을 가지고 보느냐는 겁니다. 이 중국과 인도를 서양에서 지금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식 포럼의 보고서에서 보면 10년 후에 세계사 전체 흐름은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과 인도로 이동하고, 시장에서 인간으로 이동하며, 또한 거대 그룹에서 중소 그룹으로 이동합니다. 이거는 세계 지식 포럼에서 얘기한 거죠. 이 동양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그 다음 볼까요? 이런 예를 몇 가지 더 들겠습니다.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2020년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2020년까지 중국과 인도가 20세기 독일 통일과 20세기 미국의 출현처럼 세계의 지정학적 환경을 바꾸어놓는 주요 역할자로서 등장할 것이다. 이거는 중국과 인도를 말합니다. 20세기가 미국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중국과 인도가 앞장서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지 모른다. 이렇게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보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요. 다보스 포럼.
앞으로 2020년에서 40년 내에 세계 경제의 축이 유럽, 특히 미국에서 중국과 인도로 바뀌게 될 것. 그래서 명칭도 친비야 이런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중국과 인도를 동칭해서 친비야. 그 다음 볼까요? 이 독일은행 보고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인도와 중국이라고 했고 2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독일은행은 2020년대의 매력 기준 국가별 GDP는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중국이 2위, 인도가 3위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밖에 4위에서 8위까지는 일본, 독일, 프랑스, 브라질, 영국 순으로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여기서 1980년대 이후 현대까지 10%의 매입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10% 지금은 조금만 떨어져서 8%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무시 못할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 인도에서도 매년 6%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중국 혹은 인도의 정신문화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지방 다 같은 동양이지만 사방팔방이라는 개념이 있죠. 사방팔방. 근데 인도 사람한테는 사방팔방만 아니고 양극방, 남과 북, 그러니까 시방세계의 관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우리에게는 구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죠. 그러나 인도 사람들은 구구단이 아니라 19구단입니다. 그걸 머리에 다 외우고 다 얘기한다. 그래서 현대 와서 이 IT, 이 기술자들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인도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차축시대의 정신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만열 교수님 얘기한 것과 우리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자신들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식 세계 질서, 이건 중국을 말합니다. 미국식 세계 질서를 패권주의적 세계 국가의 종말로 간주하려는 중국의 내심과 중국을 어떤 형태로든 견제하려는 미국과 그런 미국의 속셈을 읽고 집단적 자유권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아시안의 부의 작전을 펴는 것은 물론 영국과 호주에서까지도 동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신궁극주의로 회귀하려는 일본입니다. 사회에서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은 어떠냐는 겁니다. 국제 정세를 보면 우리가 여당이 야당이 잘했니 못했니 하고 있을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국내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바깥을 돌아볼, 바깥이 하자면 먼 곳이 아니라 가까이 일본이나 중국, 인도, 그 다음 세계 전체를 한번 보는 세계사적인 그런 눈가짐이 우리한테는 역시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저는 우선 여기에 한 역술가의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역술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하늘에는 오경영성이라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비치는 나라마다 다 융성한다는 거죠. 근데 그 오경명성이 제일 먼저 비친 나라는 영국이었다고요. 81년 동안 영국을 오경명성이 비추기 때문에 영국이 소위 대경제국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별이 차츰동으로 가서 미국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172년 동안 비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박스 아메리카나 세계를 지금 휩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이제 미국을 지나서 일본을 5년 3개월 동안 미쳤다. 일본이 바짝 자살하죠. 그런데 1986년 이후 그 오경영성이 조선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선은 아주 미래가 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서울은 그 기가 다 했다. 새로운 서술은 이게 뭐라 빼놨습니까? 파주라고 했습니다. 출판도시가 지금 파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양반의 이 얘기는 이 파주가 새 서울이 될 거다. 세종시가 됐는데 좀 잘못 짚었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이거는 한 역술가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이런 관점 혹은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한 분을 든다면 미국의 예일대학 사학과 교수입니다. 폴 케네디라는 이 교수는 2050년도에 가면 이 한국이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선두에 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폴 케네디 교수가. 그 다음에 외교관들에게 아주 많이 읽히고 있는 그 포린 파마시 하는 잡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잡지에서도 2050년에는 구우츠가 세계를 이끌 것이다. 구우츠는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은 저면 USA, 터키,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요즘에는 S 그래서 한국이 2050년도에는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요. 미국의 그 볼드만 삭스하는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된 요거 K가 아니고 C입니다. 도미닉 윌슨이라는 경제수석이에요. 발표한 말은 이제 신흥국 시대는 끝났지만 한국은 갈수록 좋아질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전부 다 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8개월, 6개월 동안 아직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좋은 현상이고요. 우리 정치에서 그런 것을 좀 뒷받침해줘서 잘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G7 국가가 이제 세계를 이끈다고 했는데 G7 국가에서 바뀐 것이 G2입니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즉 이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나라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소개하려고 혹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문화사적인 측면입니다. 문화사적인 측면. 이거 보면 이 G2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 세계사적 영구평화에 대한 염원이 인류 전체의 사실 이념입니다. 우리 세계가 각자들에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세계 전체가 영구평화, 평화롭게 사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 전체가 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인류 전체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념, 인류 전체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 정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치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나도 몰래 정치 현상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세계 정치 실현을 이념이 해야 되는데 그때 미국이냐 중국이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혹은 미국이 이 세계를 G2에서 또 하나로 간다면 현상을 보는 분한테는 미국을 짚을 것이고요. 그 본질을 보는 분은 중국을 짚을 것입니다. 네, 오늘 라디오에서 그런 거 했습니다.
정지용 시인 시 중에 호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호수라는 시. 단 두 줄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울 수 있습니다.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코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은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밖에. 그게 답니다. 여러분, 눈 떠서 세상을 다 볼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크게 거시적으로 말하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사고죠. 눈 뜨면 세상을 다 본다, 세상을 안다, 이런 거죠. 그러나 눈 뜨면 자기 앞밖에 못 봅니다. 만약 눈을 감을 때 그 앞의 사람의 뒷면 혹은 마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눈 뜨면은 부분을 보지만 눈을 감으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은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전체를 보는 눈 감음. 눈 감는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존재냐 무냐라고 했을 때 무 쪽이죠. 없는 쪽이죠.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고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참 있는 것이라는 거죠. 철학은 그 참 있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저 생각인데요. 이제 G2가 되어서 미국이냐 중국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미국 쪽이 아니라 중국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물론 이 정신사적이나 식민지주의 사관 때문에 한국은 그 전혀 이런 의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다 했는데 사실 한국이 50년 만에 이만큼 경제 발전을 했다 하는 것도 우리의 정신사적인 기반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50년 만에 이런 경제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미국이냐 중국이냐고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혹시 차축 시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시면 차축 시대의 정신 사적인 기반은 중국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은 그런 것이 없이 물질로 접근했습니다. 정신으로 접근한 물질이냐 사람이냐 해서 물질에 초점을 맞추느냐 사람에 초점을 맞추느냐. 우리 중국은 사람이었습니다. 공자, 맹자 혹은 앞에 예를 든 예레미야 혹은 인도 국가 전부 다 이 사람에 맞추고 사람의 정신에다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미국은 조금은 좀 오해를 좀 피하고 오해를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한 표현을 빌리면은 호랑이 병에 탄 사람, 호랑이 병에 타 있기 때문에 호랑이 병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내려오면 그 호랑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올 수 없이 계속해서 다 기술로 첨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중국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 그것을 50년 동안 따라와서 이만큼 경제적으로 잘 삽니다. 그러나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혹은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 물질로 치닫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물질 문명은 수학적인 논리, 과학 기술에 의해서 차근차근 따라갈 수 있지만 이 서양 물질 문명은 동양의 정신 문명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인 논리도 과학적인 논리도 기술로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에는 아무런 그런 논리가 없습니다. 논리가 있다면 그것은 초논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계가 앞으로 중국이냐 미국이냐고 했을 때
미국을 지금까지 패권주의 혹은 제국주의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중국이 이 세계를 다 지배했을 때 제국주의가 되지 않는다는 법 없습니다. 중국도 우리에게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미국도 그랬답니다. 그렇다면 한 국가 중심으로 갔을 때는 패권주의에 이르게 만든다. 그래서 이 패권주의라는 것은 신제국주의적 독재 정치의 평화 안정책을 그 포장은 평화 안정책이지만 내용은 신제국주의적 독재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다민족 다문화 중심입니다.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계 시민적 신민주 정치의 평화 안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양자 중에서 우리는 이 후자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을 약스퍼스는 전자를 세계 제국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제국의 길이라고 하고 이 후자를 세계 질서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여기에서도 존재냐 무냐 물질이냐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를 택하라면 그래서 세계 제국이란 무력을 통해서 만인을 억압하는 강제성의 세계 평화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세계 질서를 중요시한다는 것은 협사를 통한 공동 결의에서 만인을 자유케 하는 세계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사 전체는 하나의 기원과 하나의 목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즉 우리는 등록할 것인가 득심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사람의 사람됨과 사람의 자유함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삶 즉 사람이 살면서 지금까지 우리 사는 이것은 보편적인 어떤 하나의 명제로 내건다면 비고 에르고 숨이라고 하죠. 나는 산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우리 데카르트 시대까지가 포기토 에르고 숨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그 이후에 현대까지 전체의 삶을 비고 에르고 숨 나는 산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볼까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어떤 세계이어야 하겠냐? 이것을 진정한 그 세계 평화의 길은 상호 방향입니다. 이 중국은 중국과 인도는 정신문화, 그 다음 미국과 유럽은 물질 문명이란 이것을 쌍방으로 바꾸어 가는 거죠. 역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25분이 넘어요. 이 양자적인 중궁극적인 것은 정신적 삶. 왜냐하면 정신적 삶이라는 것은 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전체 사실 좀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100년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년을 사람답게 살았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좋은 세상에 시내 텔레비 보지 않으시고 이 멀리 계명대학에까지 와 오셔서 이런 강의를 들으신다 하는 것이 사실 1년을 사는 겁니다. 하루를 사는 겁니다. 100년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년을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 미래 한복까지. 시간이 다 지내면 그 다음 다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는 각자의 종교적인 이 기술 문명에 의한 인간 삶의 그 갈등보다는 각자의 종교적인 영성 여기서 지나가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다, 불교다, 유교다, 혹은 이슬람교다 하는 것은 각기 다 종교가 가장 무섭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각기 다 그 종교마다 영성이 있습니다. 그 영성을 모든 여러 가지 영성을 하나로 묶어
묶어주는 것이 인간 존재의 보편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철학적으로 그 보편성이에요. 인간 존재의 보편성.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는 다르지만 그러나 불교에서, 기독교에서, 이슬람교에서 혹은 기타 제3의 교에서 지향하는 그 영성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성이 인류 전체를 위한 보편성을 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래의 세계는 나는 이 말이 화평한다 하는 말이 더 가깝겠지만은 억지로 뜻만 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화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파포 에로고스 이것이 미래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평화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혹시 여러분 멀리까지 오시고 지금까지 청강하시기 때문에 혹시 요 하나의 문구만은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구는 제가 처음 이렇게 썼으니까. 파포 에르고 숨. 파포 에르고 숨. 나는 평화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파포 에르고 숨.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합토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만 20분 정도 시간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냥 한번 오늘 진행 과정을 간단히 돌아보면 전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이만열 교수님께서 식민주의 사관과 극복의 문제라는 주제로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학이 굉장히 일찍부터 발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록으로만 확인하더라도 삼국시 때부터 역사를 벌써 시도해왔지만 우리가 여전히 읽는 근대적인 역사는 채 100년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고 그 역사의 시작은 일본인들이 했다는 것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왜곡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칭찬하지 않는 한 우리 역사를 바르게 보는 것이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강철구 의화여대 교수님께서 서양사 서술과 유럽 중심주의라는 그 중심으로 이건 서양사 서술이 곧 세계사 서술이고 세계사를 서양 중심적으로 써서 결국은 서양의 제국주의적인 세계지배가 합리화될 수 있다는 이런 방식이었다. 실제 일본인들이 우리 역사를 처음 그렇게 왜곡한 것이 일본인들이 독일에 가서 서양 역사, 서양 근대 역사를 쓰는 방법을 배워와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비서양 세계를 향해서 제국주의적인 이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듯이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일본이 나라를 지배하는 식민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강철구 교수님의 유럽 중심주의라고 하는 서양의 서술의 비판은 바로 이만열 교수님의 이런 한국사 인식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강연을 마치셨는데 철학적 역사 인식과 세계적 평화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이 사실을 먼저 삼고 인과가 어떤가 이러한 것을 해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역사 철학은 역사라는 것이 도대체 인간이 어떤 의미를 짓는가 인간의 삶은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추구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의미를 물어보시는 것이 역사 철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결국은 역사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려고 결단하는가 또 그 결단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평안한다 보러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은 저는 백송인 교수님 발표 내용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시간이 시간돼서 많은 부분들을 제대로 특히 야스퍼스의 역사인식론을 거의 건너뛰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 생각하고, 강철 교수님 서양사서술에서 유럽 중심주의, 세계사서술에서 유럽 중심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는 그 답도 실은 거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돌아가시면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만 한번 읽어보시고 의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강의한 내용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궁금한 부분이나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시고 싶거나 혹은 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면 자유롭게 손을 드시고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좀 마이크를 좀. 수성구 중동에서 온 이동훈입니다. 교수님과의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본 이 만열 교수님께서 뉴라이트계에서 일본의 선거에 대한 굉장히 가깝게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 있던데 그게 혹시 교학사 교과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의미고요. 한 가지는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 신문에 보니까 교학사 한 교과서 말고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8개 종인가 교과서는 북한을 거의 잘못되는 비평이 적고 공부 찬양하는 내용이 은근히 숨어있다고 이런 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양것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강철구 교수님 강의에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걸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좀 알겠는데 현재 고등학교 세계사 단원에서 이런 것이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사입니다. 예, 한분 질문하신 그게 답변하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 질문을 해주시면 이 두 분 선생님이 다 모아서 답변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여기 두 분이 있으신데 먼저 그분 마이크 드리고 그 다음에 얘기해 예, 뒤에 분 먼저 말씀하세요. 예. 예, 저 목요 인문 수학에 아주 착실한 청강생 정청입니다. 백승희 교수님 오늘 정말 세계사적인 우리 지표를 말씀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저도 어느 그 TV 토론에서 세계 석강들이 모여서 앞으로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토론에서 토론을 들어가기 전에는 투표를 하니까 미국이 앞으로 세계를 주할 것이다 하는 이게 컸는데 나중에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니까 중국이 앞섰어요. 그래서 사축 시대에 그것을 아마 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인식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금 문제에서 지금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앞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이게 학생들도 많은데 교수님 앞으로는 중국이 더 지도할 것인지 미국이 그 관계를 한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 예, 신문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암동의 강동입니다. 우선 이면열 교수님과 질문 지금 안 계시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사 편수회가 있습니다. 조선사 편수회는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사의 강철구 교수님, 인류는 아마 기원전 1만년 경부터 아마 신석기 시간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서양 문명이 시작된 최초의 도시하고 그 다음에 시작된 시기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여기 두 분. 예, 목요 토론 600회를 축하드리고요. 다들 참석하면서 오늘 참 이런 좋은 자리를 베풀어 주신 학교 관계자들 감사드리면서 또 도움 강의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이 교수님께서 지금 장님께서 조금 아까 전시 작전권에 대해서 아니래 언급을 하시고 원고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우리 또 강 교수님께서 시민 사단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고 또 우리 백 원장님께서 전체적인 역사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시대에 있어가지고 그런 가장 바람직한 우리 한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역사의식이라든지 역사관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지향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민사관이 많이 우리나라 곳곳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쳐져야 되고 연구가 되고 발표돼야 될 걸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봉 교수님께서 종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또 학생.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통상학과 문상용이라고 하고요. 세분 교수님의 강의가 너무 좋고 재밌게 들어서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백승민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의미에 대해서 사실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받아들였는데 그 의미를 확대 해석을 해서 이만열 교수님이 식민사관에서 한 의미를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라는 그 나라에서 그 의미를 해석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한 강철규 교수님께서 세계사적 유럽 중심으로 제국주의로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그것도 그 국가 제국주의의 의미로 부여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백승균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그 의미를 한 국가가 있을 때 이런 독단들이 발생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런 독단이 발생되었고 제국주의라는 그 유럽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국주의라는 독단이 발생되었는데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안에서 그 독단들을 방지할 대응책 같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라든지 다원주의라든지 이런 방안이 조금 시간이 없어서 가볍게 이해를 못했고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만든 독단 있잖아요. 한 국가가 독단을 할 수 있고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독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대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듣고 싶지만 지금 답변할 시간이 모자라서 아쉽지만은 제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계신 분한테 빨리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북전동에서 온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학부도 제가 좀 늦게 오는 거기로 충분히 못들 죄송하고요. 이 백승민 교수님이 마지막 모든 총정리를 하시면서 나는 평화한다, 앞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그 말이 모든 오늘 강의 총그거리라고 느꼈습니다. 다만 평화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의 집단적 자립권이나 지트남의 제방망개 속에서 한국이나 북한이나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실질적으로 평화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2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시간을 빼앗는다 있어서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시간 제약이 있어서 그 질문을 받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강철구 교수님에게 먼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기된 질문은 간단한 게 있습니다. 우선 서양서 교육에 강 교수님 말씀하실 때 듣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거의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교과서 이제 개편한다고 하면서
제가 쓴 책도 보다 집어넣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세계에서 책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한국에서의 연구 상황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반영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직 시간을 좀 걸려야 돼요. 왜 그런 거니?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자체가 우리 그 서양사학계에서도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 왜 그런 거니?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유럽에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아직도 유럽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양 문명이 언제 시작됐느냐? 그건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시작됐죠.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약 한 3,500년 전경에 또 이집트에서 한 3,000년경 그리스가 한 2,800년경 BC 한 1,800년경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가 훨씬 빠릅니다.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런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그리스에 대한 영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쪽에서 그리스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블랙 아테나라는 책이 바로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그리스 문명이라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찬양하는 그리스 문명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인데 지금도 많은 서양학자들은 그걸 부인합니다. 이건 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념적인 방향 같은 거 말씀을 기분하시는 분이 있는데 백 선생님은 평화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 시민주의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온 세계가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백 선생님하고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제 연구의 중요한 주제 하나가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전 세계까지는 모르겠고 한국 같은 상황에서 평화주의를 부르짖어 갖고는 결코 평화를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남북이 화해를 해서 통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외세들인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에 대항할 힘을 길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은 지금 민족주의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멸시당하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뭐 이런 따위의 책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서양 이론을 영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서양의 민족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미국 학자들이 생산해내는 것인데 미국의 국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사람들은 제국주의로 행동을 하죠.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들볶고 있는데 미국에서 민족주의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니 그야말로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세계 시민주의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하고 있는 행동하고 미국 학자들이 써내는 글은 전혀 다른 내용. 그런데 한국 학자들이
그러니까 미국 학자들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받아들여갖고 민족주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영 상황 판단을 잘못했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민족주의 이론 연구를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워낙 어려운 작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좀 능력이 모자라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이 서양 학자들의 민족주의 이론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마 조금 있어야 그 책이 나올 텐데 나중에 나오시면 한번 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예. 백성규 바람직한 역사식 이 관련된 질문 나왔습니다. 근데 첫 질문부터 짚어보면 사실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이런 의제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G2라는 것이 우리 현실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양자로 왔을 때 미국은 여전히 기술, 과학, 문명이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논리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문명입니다. 꼭 미국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양이나 어느 지역의 사람들도 다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서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 50년 동안 이 기술과 그 분야에 이만큼 따라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한때 일본에 의해서 평가 전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역량 그것이 기술과학을 쉽게 따라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역으로 서양 혹은 미국 사람들이 동양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겠냐?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양적인 사고에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은 정신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기초적인 바탕이 될 거다. 그리고 방금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세계적인 혹은 어느 한 국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인으로 되돌아와서 생각해도 내가 지금 경제력이 하나도 없다고 합시다. 지금 한 달에 돈 하나도 없다고 합시다. 여기 성서까지 올 차비도 없고 밥 먹을 끼니도 안 된다 하면 살아갈 수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경제력입니다. 재화 획득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제외하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갑니까? 사람이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물질을 버린다면 말이 되지 않지요. 그러나 물질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물질을 지배하는, 관리하는 것은 정신력이라는 거죠. 그 정신을 우리는 5,000년이라는 혹은 서양사적으로 봐도 기원전 2,500년경에 이미 이런 정신적인 그런 세계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평화 문제는 현실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는 비보 에로로서 나는 사는 밖으로 존재합니다. 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세계는 우리는 평화를 우리는 희구해야 되잖아요. 그 평화는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만 많이 해왔지만 조금 넓은 의미에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종교를 통해서 종교의 보편성은 하나 영성이 있다는 그런 인간 원래의 영성에 호소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철학적인 보편성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게 미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학생이 질문한 것 중에서 사실과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제국주의 한국도
제국주의 우산 아래 이만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린 제국주의를 비판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국주의라는 그 우산 아래 50년 동안 이렇게 이만큼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자기 모습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혹시 이 학생한테도 주민등록 번호가 있지, 이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귀국해서 오니까, 그전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없었습니다. 귀국해서 오니까 동사무소에 오라 해서 갔더니 주민등록 번호를 줬대요. 그래서 나도 주민등록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다 갖고 있죠. 그러면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똑같다? 만약 대학생이 번호나 이름이 똑같다 하면은 그건 대학생 자격이 없습니다. 분명히 번호를 부여했을 때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의도를 읽고 우리는 그때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민등록 번호 거부하고 못 살아가잖아요. 모르고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번에 손자가 태어나면 영철이라 하고, 손녀가 태어나면 미애라고 하자.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장명가한테 가서 이름을 지어서 기다렸습니다. 딸이 나오면 미애하고, 아들이 나오면 영철이라고. 그래. 내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했든 관계없이 늘 차라차라하고, 내가 싸고 울어도 차라차라합니다. 웃어도 차라차라합니다. 그 차라하는 그 의미하고 주민등록 번호는 어느 때 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금 안 내보세요. 뭐로 추적합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인구의 번호를 딱 매긴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에도 인증 번호는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번호를 매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철학적인 의미에서 보는 이름과 번호는 수단이에요. 번호는 군대 갔다 오셨으면 알 겁니다. 군대 가면 뭐 줍니까? 군번 주잖아요. 군번은 어디에 쓰입니까? 군번 이름 필요 없습니다. 군대에서 군번이 중요하죠. 이거 달고 가서 빠방 해서 죽으면 그건 없애고 그냥 군번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군번만 남기는 겁니다. 수단으로 사용되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은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이름을 불러옵니다. 이름 얼마나 내 가슴을 절게 합니다. 번호하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국의 제국주의적 성격, 그거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일국이 세계를 다스리면 있을 수도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G2에서 G1으로 된다고 했을 때 이건 새로운 불행입니다. 인류 전체. 우리는 다음나,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로 있습니다. 이 모습이죠, 논리적으로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본능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모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결단이죠. 개인도 결단이고, 집단도 결단이고, 때로는 그 결단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잘못되더라도 그것은 수정하는, 자기에 의해서 혹은 타인에 의해서 혹은 논의에 의해서 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밖에. 예. 시간이 제한이 돼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시간이 있는가 싶습니다. 이만일 교수님 경북대학 강연에 있어서 가셔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전시 작품으로 문제는 제가 이만희 교수 의견 못 들어서 말씀 못 드리고요. 간단한 거 말씀드리면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 평수회를 설치하는데 이게 삼위운동 이후에 조선인들의 민족적 저항이 강렬합니다. 민족 의식이나 민족 정신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일본 천황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조선사 평수회가 조직돼서 우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왜곡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신민사관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라이트 역사하고 뭐 교학사 교과서를 말하는데 교학사 교과서는 바로 뉴라이트 역사가 입각해서 써진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제일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본 제국주의가 그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걸 합리화해서 내세웠던 그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는 점에서. 그래서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은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8종 교과서하고 이걸 이렇게 막 대비해서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렇게 논의할 성질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그 교육과 기술부인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다 정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그걸 가지고 다 검증을 해서 또 수정사항이 있으면 또 요구를 해서 또 수정을 시킨다. 저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미묘한 차이가 있지 뭐 하나는 완전히 좌파게 와서 하나는 완전히 우파게 와서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다만 거기에서 좀 두드러지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뉴라이트 쪽에서 교과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문제 삼으니까 다른 쪽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조용히 앞으로 우리가 역사 강의가 앞으로 좀 이어지니까 그 목요일 그 시간에 그 발표자로 나오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하셔서 의문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예. 10분 전에 마치다가 했는데 뭐 이거 하다 보니 6시간 넘었습니다. 아쉽지만은 오늘 그 600회 목요 철학 있는 프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1시간씩 말씀하시라 했는데 너무 사실 말씀들이 많아서 지금 이만희 교수님 가셨습니다만 이 두 분 선생님께서 아주 적지 않은 나이시고 또 강의를 한다는 게 이게 애는 소리가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 다시 한번 좀 박수로 저도 뭐 강연도 해보고 앉아서 강연도 들어보면 더만 강연하는 것도 더 피곤한 것이 앉아서 강연 듣는 겁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한번 칭찬을 받고